생각해 봅시다. 정치가 만들어야 할 민주적 조직의 특성은 뭐냐? 교육이 이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정답을 찍게 하는 교육을 만들어서 진짜 문제죠. 생각하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급진 대학을 나온 애들 치고 제대로 생각하는 애들이 없어요. 생각하는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성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이성이란 생각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래서 추론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고쳐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인이죠. 못 고치고 있어요. 언론도 고쳐야 됩니다. 전체로서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공론장이 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언론이야말로 개혁하기가 아주 쉬운 집단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만 하면 언론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주식회사거든. 얘네들도 돈 벌어야 되거든. 돈 버는 길을 막으면 되는 겁니다. 가짜 뉴스, 조작 뉴스, 날조하는 뉴스, 쓸데없는 뉴스 이런 것들을 못 쓰고 진짜 정론 직필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은 그것조차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이낙연도 똑같죠. 동아일보 출신 이낙연, 윤영찬 이런 놈들이 다 똑같은 인간들이거든. 지금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마이크를 켰으니까요.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법개혁은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다, 국민이 다, 우리 시민들이 다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사법부가 지금 그래요? 사법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심각하죠. 그래서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사법부가 썩었기 때문에 나라가 같이 썩는 겁니다. 교육은 앞으로 끌고 나가는 거고 사법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이 밀어주기는커녕 붙들어 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게 사법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지도 뒤에서 설명합니다. 종교는 온전함에 이르려는 인간의 타고난 욕망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는 돈벌이죠. 돈벌이. 심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정치가 올바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개혁 얘네들 돈벌이 하기 때문에 돈 문제를 컨트롤하면 돼요. 언론이나 똑같아요. 주식회사 똑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번 기회가 아니고 다음 기회를 봐서 언론과 종교를 개혁하는 방법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얘 둘은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돈의 통로, 돈의 입출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개혁이 돼요. 아시겠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렵지 않은 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기본 기능, 조직이 건강하게 되려고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4개의 기본적 기능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치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이 정치인들의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교육은 앞에서 끌고 한 조직을, 한 국가를 사법은 뒤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밀어주고 그리고 종교와 언론은 양 날개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내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국가 조직 또는 어떤 조직이든지 이 4개의 기본 기능이 잘 작동해야만 건강한 조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4개의 기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사법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사법 민주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법 민주화의 핵심은 뭐냐? 신뢰도가 아주 낮다는 거예요. 왜? 민주화되지 않았거든요.
민주화된 조직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예전에 몇 번 보여드린 그림인데 한국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여기 위치에 와 있습니다. 22%의 신뢰도예요. 윤석열의 지지도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2010년엔 32%였어 그래도. 그런데 2020년에 돼서 2010년보다 10%포인트가 떨어져서 22%로 추락했어요. 정말 심각하죠 이게. 2010년에서 10년 동안 10%가 떨어졌다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독일이죠. 독일은 70%의 신뢰도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을 넘어서서 스위스를 넘어서게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스위스는 83%죠. 1위서부터 10위까지 나라들을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입니다. 뉴질랜드는 선거제도가 완전히 게르만 모형과 똑같습니다. 그 90년대에 아마 그 영미식 그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를 독일식으로 완전히 바꿨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습니다. 뉴질랜드가. 그래서 국가 운영 방식이 바뀌자, 선거제도가 바뀌자 국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독일, 뉴질랜드 이 나라들이 다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축자 사자 뭘 하는 거예요? 게르만 모형으로 국가 전체의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방 후 지금까지 일본을 따라봤어요. 일본을 모방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웅크타드가 말하는 이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서 선진국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그 유엔 산하기구가 웅크타드 아니에요? 그 기구에서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이 즉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편입된 경우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한국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후진국에 진입해 있어요. 이제 겨우 진입해 들어와 있다고. 그런데 이 사법체계,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고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김명수는.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앉혀놓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요. 사법개혁을 할 사람을 앉혀야지. 사법개혁을. 어떻게 그렇게 흐바리 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법원이 잘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까? 법원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재판이 얼마나 개판인가.